오늘도 장이 열리자마자 주식 화면부터 켜신 분이 계실 겁니다. 숫자가 올라가면 괜히 손이 가고 내려가면 화면을 끄지 못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그 숫자 앞에서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끝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뭔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움직이고 있는데 제자리였고 판단하고 있는데 매번 어긋났어요. 빠르게 반응할수록 오히려 한 박자씩 늦는 느낌? 그게 반복되면서 저는 어느 순간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장면 하나를 보게 됐어요. 차트 어디에도 없던 것이었는데 그걸 본 순간 제가 그동안 뭘 놓치고 있었는지가 한꺼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화면 속 숫자에만 매달려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좀 다르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돈 버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주한 뜻밖의 발견이 무엇이었고 그로 인해 제 수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20년이 넘게 은행에서 일했고 구조조정으로 명퇴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을 떠난 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 몸이 먼저 어색해지더군요. 처음 며칠은 그냥 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흘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가 너무 길었고,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은행에 있을 때는 하루의 틀이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 그 틀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고객을 응대하고 회의에 들어갔죠. 월급이 들어오는 날짜도 정해져 있었고 쓸 수 있는 범위도 대략 정해져 있었죠. 크게 불어나지는 않아도 줄어드는 일도 없었으니까 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니까 달랐습니다. 들어오는 건 없는데 나가는 건 매일 있더군요. 밥을 먹어도, 커피를 사도, 교통카드를 찍어도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빈도가 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게 이틀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매일 아침 들여다보게 됐죠.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면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그쯤에 눈에 들어온 게 주식이었어요. 은행에 다닐 때도 주변에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누가 얼마를 벌었다. 어떤 종목이 급등했다. 그런 말들이 돌았죠. 저는 듣기만 했어요. 월급이 있으니까 굳이 다른 곳에 손을 뻗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월급이 사라지고 나니까 예전에 흘려들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금액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 해보는 일에 넣는 100만 원은 액수와 상관없이 손끝이 떨리더군요.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데 서류를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다 맞는 걸 알면서도 자꾸 다시 들여다봤어요. 입금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한참을 멈춰 있었죠. 누르고 나서도 화면을 한동안 쳐다봤습니다. 100만 원이 계좌에 찍혀 있는 걸 보면서 이걸로 뭘 사야 하는지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부터 따라갔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IT 업종 이야기가 나왔고 벤처라는 이름이 붙은 기업들이 상한가 근처를 오가고 있었죠.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였는데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거기에 시선이 가더군요. 주변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지금 안 사면 늦어. 이번 달 안에 2배는 가. 그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는데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회사가 뭘 만드는 곳인지 나는 알고 있는 건가? 이 질문을 건너뛴 채 100만 원을 넣었어요. 화면에 빨간색 숫자가 뜨는 걸 보면서 뭔가 시작됐다고 느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시작이 아니에요. 기준 없이 움직인 첫 번째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화면부터 켰습니다. 거실에서 할 일 없이 앉아있던 시간이 주가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숫자가 올라가면 괜히 걸음이 가벼워졌고 내려가면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게 됐죠. 아직 한 번도 사고 판 적이 없는데 아침마다 그 숫자 앞에서 하루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TV를 틀면 증권 관련 뉴스부터 찾았고 포털 사이트를 열면 종목 검색창부터 눌렀어요. 화면 속 숫자가 제 하루의 중심이 되기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산 종목이 뭐였는지 지금은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왜 샀는지는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화면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의 전부였죠. 그 무렵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IT와 벤처라는 단어가 뉴스 헤드라인을 매일 장식했고 처음 듣는 기업들이 하루 만에 상한가를 찍었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증권 게시판에 들어가면 수십 개의 종목이 추천글과 함께 올라와 있었고 댓글에는 오늘 들어가면 내일 수익이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붙어 있었죠. 저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지를 세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뭘 하는 곳인지는 보지 않았어요. 매출이 얼마인지, 이익이 나고 있는지, 제품이 뭔지,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어디를 봐야 하는지도 몰랐죠. 제가 본 건 딱 2가지였어요.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 종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2가지가 맞으면 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00만 원 중 절반을 한 종목에 넣었어요. 이름에 테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고 최근 일주일간 주가가 매일 올랐다는 게 근거의 전부였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른 뒤 저는 5분 간격으로 화면을 새로 고침했어요. 처음엔 숫자가 조금 올랐죠. 화면 속 잔고에 찍힌 금액이 50만 원에서 살짝 늘어나 있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에도 올랐어요. 그 다음 날에도. 사흘 연속으로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쉬운 건가? 하는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시세를 확인했고 빨간색 숫자를 보면 그제야 이불을 걷었죠. 밥을 먹으면서도 장을 보면서도 틈만 나면 화면을 열었어요. 그 며칠 사이에 나머지 50만 원도 다른 종목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기준은 같았어요.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게시판에서 자주 보이는 이름, 그게 다였죠. 2종목 다 빨간색이 유지되는 동안 저는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 숫자가 왜 올라가는 건지 나는 설명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이 필요 없었던 건 숫자가 대신 대답해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맞는 거다. 사람들이 사고 있으니까 더 오를 거다. 그 논리는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편했어요. 그 논리는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편했어요. 복잡한 걸 따져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화면의 색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화면을 여는데 숫자가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었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죠. 어제까지 올랐으니까 오늘 좀 쉬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날은 화면을 일찍 껐습니다.
다음 날도 파란색이었어요. 그 다음 날은 전날보다 숫자가 더 빠져 있었죠. 게시판에 들어가 봤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지금 사라던 글들이 사라지고 왜 안 팔았냐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같은 사람들이 쓴 건지 다른 사람들이 쓴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 저는 화면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팔아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더 사야 하나? 세 가지 선택지가 머릿속에서 뒤섞였는데 어떤 것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기준 없이 샀는데 내려가니까 기준 없이 멈춘 거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화면만 닫았습니다. 그 상태가 며칠 더 이어졌어요.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저는 매일 아침 화면을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내가 이 종목을 산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서 샀다. 그게 전부였고 그 이유는 내려가는 순간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맞는 것 같았던 판단이 내려가기 시작하자 아무 근거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져버린 거예요. 손에는 두 개의 종목이 있었고 그 종목이 뭘 하는 회사인지 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도의 끝이었어요. 잃은 금액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하게 남은 건 내가 왜 샀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선택은 내려갈 때 버틸 수 없다는 감각이었죠. 첫 번째 종목을 정리한 뒤에도 저는 같은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상한 일이에요. 한 번 안 됐으면 방법을 바꿔야 하는데 저는 종목만 바꿨습니다. 이전에 산 게 안 됐으니까 이번에 다른 걸 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문제가 종목에 있다고 본 거예요. 선택의 방식이 아니라 선택의 대상이 틀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뉴스를 더 열심히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경제 뉴스부터 훑었고 점심때는 증권사 리포트 제목을 읽었습니다. 향후 성장 기대,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그런 문장이 붙어 있으면 관심 목록에 넣었습니다. 그게 분석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저녁 뉴스에서 어떤 산업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다음날 아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골라서 바로 매수했죠. 뉴스가 나왔으니까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지원 규모가 예상보다 작다는 후속 보도였죠. 그날 주가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뉴스를 보고 들어갔는데 또 다른 뉴스가 나와서 빠진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들어가면 며칠 뒤에 그 말을 뒤집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게시판에서 곧 급등한다는 글을 보고 따라갔는데 정작 급등은 제가 산 다음 날이 아니라 그 글이 올라오기 전날 이미 끝나 있었죠. 항상 한 발짝 늦었습니다. 왜 하필 내가 사면 내려가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요. 시장이 저를 골라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간 것을 뒤늦게 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운이 나쁜 거라고 생각했죠. 운이라고 생각하니까 해결책도 단순했습니다. 더 빨리 움직이면 된다. 뉴스가 뜨자마자 바로 사고, 오르면 바로 팔고, 속도로 승부하면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화면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아침 장 시작 전부터 대기했고, 장중에는 화면을 끄지 못했어요. 점심을 거르는 날도 있었죠. 화면을 보고 있으면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빨리 움직일수록
오히려 결과가 나빠졌습니다. 올랐다 싶어서 들어가면 바로 꺾이고, 빠졌다 싶어서 나오면 그 다음날 반등하고, 저는 시장의 움직임에 반응하고 있었을 뿐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움직인 적이 없었어요. 바람 부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과 같았죠. 바람은 수시로 방향이 바뀌니까 고개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장이 끝나고 저는 그동안 사고판 내역을 처음으로 쭉 정리해 봤어요. 종목수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한 달 남짓 사이에 여러 번 사고 팔았더군요. 그런데 남은 건 거의 없었어요. 조금 벌고 조금 잃고 수수료 빠지고 통장 잔액은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쓴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 내역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알아챘습니다. 제가 산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전부 남이 먼저 말한 것들이었습니다. 뉴스가 말한 것, 게시판이 말한 것, 옆 사람이 말한 것.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한 건 하나도 없었죠. 선택은 제가 했지만 그 선택의 재료는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아챈 순간에도 바로 뭔가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다만 화면을 닫을 때 드는 느낌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오늘도 운이 없었다 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나는 매번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느낌이었죠.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제자리였습니다. 방향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건 가만히 서 있는 것과 결과가 같다는 걸 몸이 먼저 알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 감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 느꼈지만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이상 빠르게 움직이는 게 답은 아니라는 것, 그것만 남았죠. 그날도 저는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이 열리기 전부터 자리를 잡고 시세창을 띄워놓고 오늘은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 훑고 있었어요. 이미 습관이 된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보다 먼저 화면을 열었고 밥을 먹으면서도 한쪽 눈은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매일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장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화면이 답답해졌어요.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매일 똑같은 질문을 하고 매일 똑같이 대답하지 못하고 매일 똑같이 장이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한 채 화면을 닫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 한 거였죠. 그날은 화면을 일찍 껐어요. 점심도 안 먹었는데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방 안에 더 앉아있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동네 큰 길을 따라 걷다가 버스 정류장을 지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모른 채 그냥 발이 가는 대로 움직였어요. 한참을 걷다가 큰 매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확히는 매장이 아니라 매장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보였어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건물 모퉁이를 돌아서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죠. 평일 낮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멈췄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장면이 눈에 꽂혔습니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손에는 지갑이 들려 있었고 안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누구 하나 억지로 온 표정이 아니었어요. 자기 발로 걸어와서 자기 돈을 내고 자기가 원하는 걸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매장에 돈을 쓰고 있다. 이 매장은 어떤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쓴 돈은 그 회사의 매출이 된다. 그 매출이 쌓이면 이익이 되고 그 이익은 결국
어딘가에 반영된다. 이런 생각이 하나씩 이어지는데 순서가 너무 당연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 당연한 순서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뭘 봤던 걸까요? 화면 속 숫자만 봤어요. 그 숫자가 어디서 시작된 건지, 왜 움직이는 건지, 뭘 기반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지는 한 번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좋은 거고, 내려가면 나쁜 거라고만 생각했죠. 숫자 자체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숫자가 아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있다는 것. 그건 차트보다 훨씬 분명한 장면이었어요. 차트는 이미 지나간 결과를 보여주는 거지만 매장 앞의 줄은 지금 이 순간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현장이었죠. 저는 그 매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줄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길어지는 걸 보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졌어요. 지금까지 종목을 고를 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궁금함이었습니다. 주가가 얼마인지, 얼마나 올랐는지가 아니라 이 회사가 뭘 팔고 있고 사람들이 왜 사는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화면을 다시 켰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세창이 아니라 그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를 검색했습니다. 매출은 얼마인지, 매장은 몇 개인지, 최근에 사람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다른 걸 찾아보고 있었죠. 전에는 화면을 열면 주가부터 봤습니다. 올랐나? 내렸나?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화면을 열기 전에 다른 질문이 먼저 떠올랐어요. 이 회사의 물건을 사는 사람이 지금도 줄을 서고 있을까?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그 질문으로 뭘 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다만 이전과 확실히 다른 건 화면 속 숫자만 보던 시선이 한 번은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매장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손에 들린 지갑,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표정. 그 장면이 화면 속 어떤 차트보다 선명했어요. 저는 그날 아무것도 사지 않았고 아무것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와서 검색만 했어요. 하지만 그게 처음으로 제 발로 멈춘 날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반응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제 눈으로 본 장면 때문에 걸음을 멈춘 거죠. 그리고 그 멈춤이 이후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앞에서 줄을 본 그날 이후 저는 화면을 여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장이 열리면 시세창부터 띄웠어요. 종목별 등락률을 훑고 빨간색과 파란색을 확인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골라서 들여다보는 게 루틴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시세창을 열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어제 내가 직접 돈을 쓴 곳이 어디였는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매장 앞의 줄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비슷한 장면을 눈여겨보게 된 거죠. 편의점에 가면 계산대 앞에 사람이 몇 명인지 봤고, 식당에 가면 빈 테이블이 몇 개인지 세게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어떤 코너에 사람이 몰려있는지를 슬쩍 확인했어요.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흐름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아주 단순한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연다. 그 돈이 회사의 매출이 된다.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남는다. 이익이 꾸준히 쌓이면 그 회사의 가치는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이요. 말로 하면 너무 당연하죠. 누구나 아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이 당연한 흐름을 단 한 번도 기준으로 삼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종목을 고를 때 매출을 확인한 적이 없었어요. 이익이 나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 회사가 뭘 팔아서 돈을 버는지도 관심 밖이었죠. 저는 주가만 봤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좋은 회사, 주가가 내리면 나쁜 회사.
그게 제 기준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소비 현장을 먼저 보기 시작하니까 질문이 바뀌더군요. 예전에는 이 종목이 오를까? 가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질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을 내가 계속 쓸 것인가? 불황이 와도 이 물건은 팔릴 것인가? 이 두 질문이 기준이 되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분석 방법을 배운 게 아닙니다. 경제학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장 앞에서 줄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돈을 쓰는 장면이 차트보다 더 믿을 만하다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관심 목록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게시판에서 자주 언급되는 종목, 뉴스에 이름이 나오는 종목을 담았는데 이번에는 방법을 바꿨어요. 제가 실제로 돈을 쓴 적이 있는 회사를 먼저 적었습니다. 내가 물건을 산 적이 있는 곳, 내가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곳, 그런 회사들을 하나씩 적어 나갔죠. 적어 놓고 보니까 목록에 오른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대부분 이름을 들으면 바로 아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 매장이 있는 곳, 집에 그 회사 제품이 하나쯤은 있는 곳, 명절에 선물로 주고받는 걸 본 적이 있는 곳, 낯선 벤처기업이나 이름도 처음 듣는 IT 회사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미 접점이 있는 회사들이었죠. 그 목록을 가지고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의 매출이 늘고 있는지, 이익은 꾸준히 나고 있는지, 매장 수는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처음에는 어디서 그런 정보를 봐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증권사 홈페이지를 뒤지고 공시자료를 찾아보고 뉴스에서 실적 발표 기사를 검색했어요. 이전에 뉴스를 볼 때는 급등, 상한가 같은 단어를 검색했는데 이제는 매출, 영업이익, 분기 실적 같은 단어를 치고 있었죠. 재미있는 건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가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주가가 내려가면 그냥 나쁜 거였습니다. 무조건 손해고 무조건 피해야 할 상황이었죠. 그런데 매출과 이익을 먼저 확인하고 나니까 주가가 내려갈 때 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회사의 매출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빠진 거라면 이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른 건 아니에요. 아직은 이 방식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이전과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종목을 볼 때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바뀐 거예요. 주가가 아니라 매출, 차트가 아니라 매장, 숫자의 움직임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갑이 열리고 있는지. 그 기준이 한 줄로 정리된 건 아니었어요. 노트에 깔끔하게 적어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화면을 열 때마다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바뀐 거죠. 오늘 뭐가 오를까가 아니라 이 회사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여전히 있을까? 그게 제 기준의 출발이었어요. 소비가 먼저 있고 매출이 따라오고 이익이 쌓이고 그 가치가 결국 주가에 반영된다. 이 흐름을 머릿속에 넣고 나니까 주가를 볼 때 조급해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오늘 내렸다고 바로 팔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제품을 사고 있다면 매출은 계속 쌓이는 거고 그 흐름이 유지되는 한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준이 생기니까 행동이 느려졌어요. 그리고 그 느려짐이 처음으로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매장 앞에서 줄을 세던 습관이 생기고 소비에서 매출로 이어지는 흐름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시선이었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주가부터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열고 어제 종가를 보고 오늘 시초가가 어떻게 열릴지를 예측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빨간색이면 안심, 파란색이면 긴장. 그 두 가지 색이 하루의 기분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기준이 바뀌고 나니까 아침에 화면을 여는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시세창을 열기 전에 뉴스를 먼저 봤어요. 다만 이전과는 보는 방식이 달랐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렇게 느리게 봐도 되나 싶었어요. 주변에서는 여전히 이번 주 뭐 살 거야, 어떤 종목이 움직일 것 같아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대화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죠.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남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매장이나 기웃거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 종목을 샀을까?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까? 대부분은 말하지 못했어요. 누가 추천해서, 게시판에서 봐서, 뉴스에 나와서. 이유가 전부 남의 것이었습니다. 저도 전에는 그랬으니까 그게 얼마나 약한 근거인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 종목을 보기 시작했어요. 주가 차트를 먼저 여는 대신 거리를 걸으면서 관찰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어떤 매장 앞에 사람이 많은지 봤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어떤 제품이 진열대 맨 앞에 놓여 있는지, 어떤 브랜드가 할인 없이도 꾸준히 팔리는지를 눈여겨봤죠. 주말에 가족과 외식을 하면 어떤 식당에 대기줄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정 회사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왔어요. 매장에서도 보이고, 마트에서도 보이고, 광고에서도 보이는 회사. 그런데 정작 그 회사의 주가를 찾아보면 시장 전체가 빠질 때 같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회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분위기 때문에 함께 내려간 거죠. 예전 같았으면 그런 종목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나쁜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소비 현장을 먼저 본 뒤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매장에는 여전히 사람이 있고, 제품은 여전히 팔리고 있고, 매출은 유지되고 있는데 주가만 빠져 있다면 그건 시장이 이 회사를 잠깐 외면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순간이 오히려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그게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매장에 사람이 있어도 이익이 안 나는 회사가 있고, 제품이 팔려도 구조적으로 돈이 안 남는 곳도 있죠. 그래서 매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익이 실제로 남고 있는지를 같이 확인하게 됐어요. 매출이 커도 적자인 곳은 목록에서 뺐고, 규모가 작아도 이익률이 꾸준한 곳은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관심 목록에 남는 회사 수가 크게 줄었어요. 전에는 수십 개의 종목을 관심 목록에 넣어두고 이것저것 기웃거렸는데, 이제는 손에 꼽을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 몇 개의 회사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죠. 하나의 회사에 대해 매출 추이, 매장 수 변화, 신제품 반응, 계절별 판매 패턴 같은 것들을 찾아보는데 며칠이 걸리기도 했어요. 그 과정이 느렸냐고요? 느렸습니다.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는데 이제는 한 종목을 사기까지 몇 주가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느림이 이전의 빠름보다 훨씬 편했어요. 왜냐하면 사는 이유를 말할 수 있었거든요. 이 회사의 제품은 내가 써봤고, 주변에서도 쓰고 있고,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고, 이익도 나고 있다. 이 한 문장이 있으니까 주가가 잠깐 빠져도 화면을 닫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먼저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시점에서 제 계좌가 크게 불어난 것도 아니었고,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성과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가 확실히 달라졌죠. 화면을 볼 때 보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주가의 끝을 쫓던 시선이 소비의 시작을 보는 시선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건 숫자를 더 잘 읽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숫자가 만들어지는 출발점을 보게 됐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줄을 서는 매장, 계산대 앞에 놓인 물건, 카드가 긁히는 순간,
그 장면이 제 투자 판단의 첫 번째 재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변화는 아직 성과로 증명된 게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화면 앞에서 하루 종일 초조하게 앉아있던 시간이 줄었다는 것. 대신 그 시간에 매장을 걷고 제품을 살펴보고 사람들의 선택을 관찰하게 됐다는 것. 보는 곳이 바뀌니까 쓰는 시간의 종류도 달라진 거죠. 그리고 그 시선은 이후에 흔들릴 때마다 저를 다시 매장으로 돌아가게 만든 기준이 됐습니다. 기준이 생겼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준이 생긴 뒤에 찾아온 흔들림이 더 까다로웠어요. 예전에는 흔들림의 원인이 단순했죠. 주가가 빠지면 흔들렸고 오르면 괜찮아졌습니다. 감정이 숫자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소비 현장을 기준으로 삼고 나니까 흔들리는 지점이 달라졌습니다. 주가가 빠져도 매장에 사람이 있으면 버틸 수 있었어요. 문제는 주가가 빠지면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그 종목 아직 들고 있어? 요즘 다들 이쪽으로 갈아탔는데. 이번에 뜨는 업종이 따로 있다던데 거기 안 넣어? 이런 말들이 들릴 때 저는 괜히 화면을 한 번 더 열게 됐어요. 내가 가진 종목의 주가는 제자리이거나 조금 빠져 있고 남들이 말하는 종목은 매일 올라가고 있었죠. 내 기준은 맞는 건데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의심이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매장을 갔어요. 내가 가진 회사의 매장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돈을 쓰는 현장을 직접 보러 갔죠. 마트에 가서 그 회사의 제품이 여전히 진열대에 놓여 있는지, 편의점에서 그 브랜드의 물건이 아직 팔리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걸 보면 마음이 좀 가라앉더군요. 차트는 매일 바뀌지만 매장의 진열대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하나의 원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싸게 사서 오래 들고 가자. 말로 하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실제로 이걸 지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싸게 산다는 건 남들이 관심을 거둘 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뉴스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쏟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지금은 쉬어야 할 때라고 말할 때 그때 오히려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이게 쉬울 리가 없죠. 모두가 빠져나가는데 나만 들어간다는 건 내 기준이 단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걸 버티기 위해 매번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매장에 오늘도 사람이 있는가? 이 회사의 제품을 내가 어제도 썼는가? 이 회사의 매출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변하지 않았다면 주가가 빠진 건 시장의 분위기 때문이지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물론 그 판단이 항상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준이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래 들고 간다는 것도 간단하지 않았어요. 주가가 좀 오르면 팔고 싶어지거든요. 예전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빨간색 숫자를 보면 손이 매도 버튼으로 가요. 지금 팔면 이만큼 남는데. 그런 계산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이 내일도 팔릴 거라면 내일의 매출은 오늘보다 많아질 거고 그 가치는 아직 다 반영되지 않은 거라고. 그러면 지금 파는 건 아직 쌓이지 않은 가치를 포기하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버틴 건 아닙니다. 매장에서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거나 제품이 진열돼 구석으로 밀려나 있거나 주변에서 그 브랜드를 더 이상 쓰지 않는 걸 보면 다시 점검했어요. 소비의 흐름이 바뀌면 기준도 바뀌어야 하니까요. 기준이 있다는 게 고집을 부린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기준의 근거가 유지되는 한 버티고 근거가 바뀌면 기준도 수정하는 거죠. 종목 수를 늘리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전에는 여기저기 조금씩 넣었습니다.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저것도 놓치기 싫고
그래서 감신 목록이 수십 개였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하나를 깊이 볼 수가 없었어요. 매출이 늘고 있는지, 매장 상황이 어떤지 일일이 확인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나의 회사를 깊이 보는 것과 10개의 회사를 얕게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어요. 그래서 종목을 줄이는 대신 한 회사에 넣는 금액을 나눠 담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한 번에 전부 사지 않고 주가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담는 거예요. 오늘 조금, 다음 달에 또 조금, 더 빠지면 또 조금. 이렇게 하면 한 번의 타이밍에 모든 걸 걸지 않아도 되니까 틀려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몰아넣었을 때의 조급함이 사라지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달라지더군요. 이 방식의 핵심은 기다림이었어요. 싸게 살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산 뒤에는 가치가 반영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예전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걸 사고 팔면 더 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기준이 생기고 나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물론 기다리는 동안에도 흔들림은 계속 왔습니다. 시장이 크게 빠질 때, 뉴스에서 공포스러운 제목이 나올 때, 주변 사람들이 전부 손절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마다 저는 같은 곳으로 돌아갔어요. 매장으로, 제품으로, 사람들의 선택으로. 그 장면이 변하지 않았다면 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을 없앤 게 아니에요. 흔들릴 때 돌아갈 곳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다시 서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 차이가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선이 됐습니다. 지금 저는 예전과 같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증권 계좌를 열면 종목이 나오고 숫자가 찍혀 있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번갈아 나타나죠. 화면 자체는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건 그 화면을 보는 저입니다. 예전에는 그 숫자가 오르면 기뻤고 내리면 하루가 무거웠습니다. 숫자가 곧 제 상태였어요. 주가가 좋으면 제 판단이 맞은 거고 주가가 나쁘면 제가 틀린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숫자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가는 결과예요. 제가 보는 건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그 매출이 쌓이고 이익이 남고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영되는 흐름. 그 흐름의 시작점을 보는 거예요. 요즘 저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회사의 주인 중 한 명이라고요. 주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주식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주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냥 주식 좀 갖고 있어 라고 말하죠. 저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빠르게 사서 빠르게 팔고 그 사이에 차이가 나면 그게 수익이라고 봤죠. 하지만 기준이 바뀌고 나서는 다르게 느끼게 됐어요.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건 이 회사의 일부를 갖는 거라고요.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 이 회사가 운영하는 매장,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전부의 일부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가가 잠깐 빠졌다고 허둥댈 이유가 없었어요. 회사가 망한 게 아니니까요. 매장은 열려 있고, 제품은 팔리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줄을 서고 있으니까요. 이 관점이 자리를 잡고 나니까 하루하루의 주가 등락에 반응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면을 확인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보는 날도 있어요. 보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 회사의 물건이 어제도 팔렸고 오늘도 팔리고 있다면 주가는 결국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제품이 잘 팔려도 주가가 안 오르는 경우도 있고 시장 전체가 장기간 침체하는 시기도 있죠. 저도 그런 시간을 겪었어요.
매출은 꾸준한데 주가는 몇 달째 제자리인 종목을 들고 있으면 정말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매장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제품을 집어 들고 있는지, 계산대 앞에 줄이 있는지를 직접 보러 갔죠. 그 장면이 변하지 않았다면 저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보는 거니까 숫자가 흔들려도 사람이 흔들리지 않으면 제 판단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제 방식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투자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죠. 같은 매장 앞에 서 있어도 보는 것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제품을 써봐도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한 건 그저 저에게 맞는 기준을 찾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찾기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다만 한 가지, 이 과정을 통해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주가를 보는 것과 기업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주가는 매일 바뀝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내리죠. 하지만 기업의 매출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쓰는 물건, 사람들이 찾는 매장, 그 흐름은 차트보다 느리지만 차트보다 오래 갑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주식을 산다는 건 숫자를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을 사는 거라고. 기업을 산다는 건 그 기업의 제품을 믿고 그 제품을 사는 사람들의 선택을 믿는 거라고.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차트가 아니라 매장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줄이라고요. 지금도 저는 가끔 길을 걷다가 매장 앞에서 멈춥니다. 줄이 있는지, 쇼핑백을 든 사람이 나오는지, 계산대가 바쁜지를 봐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장면인데, 이제는 그게 저한테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그게 여전히 제 투자 판단의 시작입니다. 화면이 아니라 현장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의 장면이 변하지 않는 한 저는 제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주주로서 그 회사의 주인 중 한 명으로서요.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꺼내봅니다. 당신은 지금 주가의 끝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비의 시작을 보고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은행을 나온 사람이 10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해서 한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매장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거기서부터 보는 방식을 바꿔간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건 결과가 아닌 과정입니다. 주가만 보던 시선이 소비 현장으로 옮겨가는 과정, 남의 말을 따라가던 습관이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으로 바뀌는 과정, 빠르게 움직이는 게 답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느리게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배워가는 과정이요. 저는 이 과정에서 특별한 재능을 발휘한 적이 없어요. 남들보다 빨리 알아챈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비밀스러운 방법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틀리고 또 틀리고 같은 자리를 맴돌다가 어느 날 우연히 눈에 들어온 장면 하나가 질문을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이 시선을 바꿨고 시선이 기준을 만들었고 기준이 행동을 바꿨습니다. 그 과정이 혹시라도 지금 화면 앞에서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분에게 작은 점검의 계기가 된다면 이 이야기는 제 몫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에는 정해진 길이 없고 같은 길을 걸어도 사람마다 도착하는 곳이 다릅니다. 다만 기준 없이 움직이는 것과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그 둘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 그것만은 제가 직접 겪으며 알게 된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주가의 끝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비의 시작을 보고 있습니까? 최근에 직접 사용해보고 이건 계속 팔리겠다고 느낀 제품이 있습니까? 뉴스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종목을 고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이 어떤 방향이든 질문을 던져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점검의 시작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